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대체로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직장에서 상사 동료와의 관계든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관계든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괴로움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특히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뽑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친절, 존중 없이 무례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친절 존중하지 않고 나한테 무례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공격을 이미 받았을 때는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고 마음가짐을 해야 하나요?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와 또 비슷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 같이 볼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나는 잘하려고 하지만 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그렇게 잘해주기는 쉽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부모님인데요. 네, 의외로 부모님 때문에 괴롭다,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매번 제게 실망하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주변 친구들의 아들과 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자녀를 다른 집 애와 비교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내 부모를 다른 집 부모랑 비교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자녀나 부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일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왜 안 그러냐, 이런 거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누굴 괴롭힐까요? 네,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먼저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았어, 그럼 나 비교 안 할게. 잘 안 돼요.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뿌리를 뽑는 거죠. 그 비교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뿌리 뽑아서 없애버리느냐,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해결책이 될 거예요. 계속 그 질문을 읽어보면, 마흔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는 방식을 탐탁지 않아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부모님을 만나면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요. 평생을 그렇게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사신 부모님께 연민이 드는 한편, 부모님 말대로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느낌이 부모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가 지금 마흔이나 됐는데 이러고 살아요. 내가 답답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다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막 비교하고 넌 이렇게 못났다, 너 이렇게 탐탁지 않다라는 말 속에는 일리가 있을 겁니다. 옳은 구석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옳은 것도 있고 논리상 옳은 것도 있고 옳은 구석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갖고 어거지 쓰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를 남과 비교하고 막 탐탁지 않아 하고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거는 항상 그 말 속에 옳은 면이 있어서 그래요. 즉, 그 말을 듣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별로 기분 안 나쁠 거예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 부모님은 굉장히 인정 중독,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사시는 분이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있잖아요. 또는 나랑 부모님 간에 수십 년에 걸친 불화가 있어요. 그거는요, 나도 옳고 부모님도 옳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짧게 스쳐 지나가듯 살거든요. 이 지구라는 요 조그만 티끌 위해서 딱 한 번이에요. 똑같은 삶을 두 번 반복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한 번 지나가는데 그걸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마음 편하게 원래 주어진 조건대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몸이 건강하고 편도체 안정화되고 큰 고민이나 불안감 없고 밤 되면 잠 잘 자고 배고프면 먹고 뭐 이런 거,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잘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막 괴로움을 겪는 건 고통스럽고 정말 불행한 삶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 내가 옳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틀렸어, 그게 뭐 중요해요? 옳고 그른 게 아니다. 나도 옳은 면이 있고 틀린 면이 있고 상대방도 옳은 면이 있고 틀린 면도 있고 그래. 그거 따지지 말고 옳은 거보다 중요한 건 친절한 거예요. I'm right. 난 옳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being kind. 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친절하게 대하고 있나? 아니,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요? 막 비교하고 막 이런 못난 놈하고 막 나를 타박하는데. 그렇다 해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타박하죠? 그럼 부모님이 좀 이상한 거죠. 좀 더 이상한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아니, 내 문제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부모님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고쳐야 돼요? 아니, 그거 안 돼요. 다른 사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부당하게 부모님이 나를 맨날 괴롭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뭘까요? 유일하게 숨 쉬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하게 내가 한 번 사는 삶을 좀 편안하고 평온하게 사는 법,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막 타박하면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중 8구 그 안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거나 뭐 역설적이거나 이런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못난 놈애하고 타박할 때는 네가 좀 내가 보기에 잘난 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행복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진짜 정말 나쁜 부모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막대하는 부모님의 그 타박이나 뭐 비난이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듣고 반응을 친절하게 하세요. 잘 듣고 반응을 따뜻하게 하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반응해요? 아니, 지금 옳고 그른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증명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이 틀렸고 우리 부모님은 막 남의 시험만 맨날 인정하고 인생을 막 엉망으로 살아서 자식을 다 망쳐 진짜 나쁜 부모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걸 증명했어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까요? 아니, 아마도 더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 기분 더 나빠질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자. 친절하게 대하자. 진짜 저는 부모님만 봐도 막 이게 뭐가 올라와서 친절하게 도저히 못 대하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너무 어려운 상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절 연습하기에는. 그러면은 그냥 돌아다니다 길 가다가 나무 하나 서 있잖아요. 그럼 나무한테
나무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 나무한테 야, 여기 서 있느라고 고생이 많다. 마음속으로 좀 친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세요. 하늘 위에 구름이 지나가요. 그럼 구름 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와, 저 구름은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곧 사라지겠지. 참 아름답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도 따뜻한 마음으로 길 가다 보는 나무 한 그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기본 내가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한 내면소통 책에서 누누이 강조한 자기긍정, 타인긍정 훈련하는 거예요. 즉 구름 하나 보고 아 좋다. 나무 한 그루 보고 아유 친절한 마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전전두 피질은 MPFC 네트워크는 분명히 활성화됩니다. 그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집니다. 어떻게 돼요? 면역력 올라갑니다.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집니다.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 사물들, 아무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연습을 하세요. 그냥 이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 저 사람은 이러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꾸 친절하게 연습을 하세요. 아,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 아니, 아주 제 말 좀 믿으세요.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가장 힘들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까 첫 번째 질문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친절, 존중 없이 무례하게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무례하게, 막 근거 없이 나에게 거칠게, 나쁘게 나를 무시하고 예의도 없어. 나를 그렇게 대. 누가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죠. 객관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나한테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뭐 어디서든 나를 대해서 내가 괴롭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이제 요 다음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막 대해도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내 부정적 감정, 분노나 짜증이나 막 슬픔이나 이런 걸 불러일으켜서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막 막히는 길이에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반응이 어때요? 뭔가 내 권리를 침범받은 것 같고, 뭔가 저 운전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안 비켜주려고 싸우기도 하고,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비켜주고서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죠. 그거 정말 바보짓이에요. 근데 끼어들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게 더 쉬운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쉬운 길이에요. 화내고 막 욕하고 하는 게 더 멘탈 에너지도 많이 들고 내 면역력도 떨어지고 나한테 손해요. 내 심박수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끼어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그걸 원하나 보다. 그럼 내가 손해 아니에요. 무슨 손해인데요? 몇 초 늦게 가겠죠. 몇 초. 한 10초 늦게 가겠죠. 5초일지도 몰라요. 한 대 끼어드니까 몇 초 늦게 가겠죠. 그게 손해예요? 뭐 손해라면 손해겠죠. 내가 한 뭐 5초 손해봤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걸 안 비켜주고 화를 내면서 그냥 막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5초 손해는 안 봤죠. 하지만 뭘 손해봐요? 여러분 편도체 활성화되죠? 면역력 떨어지죠? 자꾸 짜증내는 버릇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손해가 얼마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한마디로 이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손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끼어든다? 뭐 그런가 보다. 부당한 대우 받는다? 그럼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부당한 대우인데 이게
법적으로나 뭐 이 논리적으로나 상당히 이 조직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화낼 필요 없이 구제받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냐? 무례하게 공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내 감정을 부정적 정서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정한 선을 넘었을 때, 예를 들면 이 사회의 어느 조직의 규칙이나 규율을 위반해서 내가 법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와 신난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화내지 않으면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래야 내가 내 마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그 법적 절차, 어떤 제도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거와 관계된 질문 한번 볼게요. 내면 소통 중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다뤄주셨는데 부부 자식 관계가 아닌 사회생활 중 만난 지인 관계도 포함인가요? 물론이죠. 가족 관계든 어떤 인간관계든. 가족 관계보다 그 외 타인들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가까이 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선을 긋자니, 거리를 두자니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에서 만난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 보니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아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관계에서 누가 나를 상처 주면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언행에 따라 내가 상처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닌데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막 내 욕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럼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처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도 돼. 나는 괜찮아. 이런 정신승리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이거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아주 종종 쓰는 그림인데, 이 깔때기 같이 생긴 거 밑에 이제 경험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경험이 올라오고, 이 깔때기가 뭐냐? 이 깔때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하는 경험자예요. 즉 이 경험은 뭐 대인관계에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포함해서 내가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음식을 먹었다라든지 뭐 즐거운 어디 여행을 가서 즐거운 경험을 했다든지 등등등 수많은 경험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경험 자체가 나한테 그대로 기억이 되거나 그 경험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경험은 즉각적으로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착착착착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라이브 강연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해당 부분을 들으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의도를 갖고 내가 경험을 한다고 쳐봅시다. 자, 지금부터 저는 요거를 들고 이 종을 칠 거예요. 이렇게. 그 종소리가 들려요. 자, 여기서 있는 이 경험 또는 어떤 사실, 팩트가 뭘까요? 나는 들어서 쳤다. 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 팩트지 뭐. 이게 무슨 스토리야? 아니요.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뭐냐면 내가 이걸 든다. 손을 든다. 이 드는 행위 자체는 하나의 의미고 이야기입니다. 아니, 드는 게 무슨 이야기야?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이나 어디에도 이 든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 든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의도, 내 의식의 의도, 나 이거 들어야지라는 의도로만 존재합니다. 즉, 그 의도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의도, 이거 들어야지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에 따라서 내 몸은, 내 의식이 내리는 의도의 명령을 착착착착 이 능동적 추론 이론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요 각각의 내 근육과 근막, 관절, 신경 시스템에 명령을 수백, 수천 가지 다양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근육은 뭐 오므러져라, 두 번째 손가락 근육은 오므려라, 이건 펴라, 뭐 해라, 이 코디네이션이고,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 잡는 순간에 감각, 이 신호가 다시 뇌에 들어오고, 그래서 잡았구나를 알고,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너무 꽉도 아니고 너무 살살, 그럼 놓치니까 그런 것도 안 되게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이게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에 따라 근육에 얼마나 힘을 줄 것인가, 온갖 정보가 주고받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드는 요게 생기는 겁니다. 요거 들기까지 실제로 있는 내 몸이 작동하는 팩트는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입니다. 세포 단위, 근육 단위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 정보 단위로 내려가면, 얘 신경은 요런 정보를 주고, 얘 신경은 요런 정보를 주고, 요런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잡혔음, 손에 들어옴, 이게 무게는 얼마임, 이런 걸 계속 정보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내 근육, 운동 시스템을 뭐는 이렇게 해라, 손가락 받쳐라, 뭐야, 이 시스템을 주죠. 그걸 우리 의식이 알아요? 몰라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내 의식은 뭐만 해요? 스토리. 들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치는 거예요.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려면 이게 뒤로 가야 되죠. 이게 뒤로 가고 하는 거. 뒤로 몇 센치 얼마큼 가고, 그러려면 어느 근육에 어떻게 힘을 주고, 팔꿈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어깨는 어떻게 되고, 따다다다. 그 다음에 다시 반동 와서 쳐서 이걸 또 너무 세게 치지도 않고, 적당하게 치면서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스템.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들어서 한번 쳤다 라는 사실은 이 우주에 없어요. 이거 들어서 쳤다라는 그 의미는, 쳤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의도와 그 결과, 해석으로만 존재해요. 그게 이 그림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일화 기억이라는 거예요. 일화,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스토리. 즉, 우리가 어떤 흔히 얘기하는 행위, 행동, 팩트라고 하잖아. 그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다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로 된 것만 우리 뇌에 에피소딕 메모리, 그런 일화를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딕 메모리에 저장된 거에 통째로 저장된 거, 그 총합이 에고, 이고, 개별자, 기억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말이야, 내 이름은 뭐고,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요, 일화 기억의 덩어리예요. 그걸 에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에고는 뭐예요? 우리들이 그동안 살면서 해왔던 스토리들이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스토리들이 쌓여. 그 스토리가 뭐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셀프예요. 그게 에고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이거, 소리 좋네. 종소리가 들리네. 이 우주에는 객관적 사실로서 종소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내 고막이 떨리고, 그러면 어느 청각신경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그러면 오디토리 코텍스에서 무슨 정보가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서 종소리라고 내 의식이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스토리로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뭐냐면요, 이 consciousness, 우리 의식, 의식은 뭐냐면 끊임없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끊임없는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이건 이거고 말이야, 저건 저거고 이거고, 난 밥 먹어야지, 손 들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스토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험을, 행위를 관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걸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머릿속으로 우리는 스토리를 먼저 씁니다. 즉, 나 이거 들어서 이거 칠 거야 라고, 나 오늘 뭐 유튜브 녹화 있어 라는 스토리를 먼저 하고, 유튜브 녹화하려고 준비해갖고 여기 이 스튜디오에 오기까지, 즉 스토리를 먼저 쓰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스토리들만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죠.
몇 번 근육 어떻게 움직였다, 몇 번 신경이 어떻게 움직였다, 그건 기억에도 안 남고 우리 뇌에 어디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한 스토리, 의미, 이야기만이 남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어떠한, 밑에 경험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팩트들이에요. 스토리가 되기 전에. 이 깔때기 같이 생긴 게 뭐냐? 스토리텔링 시스템이에요. 우리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떤 스토리텔링 시스템으로 뽑아내냐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이 뽑아내는 시스템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경험자예요. 뽑아내어진 게 뭐예요? 이게 기억자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셀프를 이루는 핵심이죠. 경험자, 기억자. 그리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배경자. 배경자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경험 이렇게 올라오는 요 깔때기 시스템이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험이요. 경험이 그대로 의미가 되지가 않아요. 경험을 깔때기로 편집하고 해서, 즉 근육이 수백만 세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런 거 다 제끼고 흔들었다, 뭐 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집을 하는 게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 편집의 과정을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러한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야 라는 건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그 나는 원래 이래, 그게 이 깔때기거든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자극, 어떤 외적인 자극,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많은 경우 그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내가 몰라요. 그냥 제가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나는 화가 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스토리텔링을 했다. 그 하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반응했다. 이게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외부적인 자극, 스토리텔링, 그에 따른 반응. 근데 보통 외부적인 자극, 그에 따른 반응, 이것만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이거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요. 그걸 자각하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무슨 스토리텔링을, 내면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적 자극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감정 유발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이 질문하신 분은 지인들과에서 만남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 보니 제 생각에 만남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단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뭐 섭섭하다, 짜증난다, 서운하다, 이거 다 화내는 거에 해당해요. 화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고 있고. 흔히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았다. 그건 인정받지 못한 결과일 수 있어요.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제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 섭섭하다 또는 화가 난다. 그런 상처받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자기 긍정의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 절대 지인들과 만나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 긍정이 단단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 무례하게 이상하게 굴죠?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쟤 이상하네.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뭐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상처받지 마세요. 그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매주 이렇게 2시간씩 강의해 놨는데 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근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막 헷갈리는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어디 그걸 저도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 또는 제 책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하는 걸 어떻게 하면 금방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단순 검색도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검색을 해서 이해하려면 맥락을 다 이미 아셔야 검색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할 때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검색어가 뭔지도 모를 때 그럴 때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챗봇을 지인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챗봇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라고 요즘 아주 인기 있는 LLM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챗GPT에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일정한 서비스에 그 챗봇에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다 학습을 시켜서 마치 제가 여러분한테 답하는 것처럼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물론 오류도 있을 거예요. 기반 자체가 챗GPT니까. 근데 그냥 일반 챗GPT랑은 좀 다르죠. 제 강의 내용을 다 학습한 챗GPT니까. 강의나 이런 또 답변을 대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초기니까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서비스 나온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생각보다는 잘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거 하는 법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아무 웹브라우저 가셔서 hplab.com 챗 여기 보이시죠? hplab.com 챗을 누르시면 바로 openai.com의 챗봇 서비스로 갑니다. 챗GPT S 이 서비스는 지난 연말에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요. 한번 오늘 우리가 다뤘던 질문 하나 제가 열심히 답을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절 존중 없이 무례하게 공격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우리가 살펴봤던 요 질문이요. 그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하면, 지금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챗GPT와는 분명히 다르고요. 요건 김주환의 내면 소통 챗GPT이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강의를 다 학습한 맞아 필터죠. 일반적인 챗GPT가 답하는 거에 제 강연 내용이 많이 반영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은 이렇게 조금 좀 느리게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주죠. 제가 보기에 조금 일반적인 답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정과 통증 효과적으로 하고 제가 평소 유튜브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험삼아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사회생활에서 만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 보니 좋은 관계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잘 답을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Search My Knowledge 요게 제가 유튜브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쫙 얘가 검토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치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 얘가 아마 답변을 잘 안 할 겁니다. 또 어디가 아프다, 질병에 관한 거, 그런 건 꼭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요거는 제 강의 내용에 기반하여 요런 고민은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할수록 답변 내용이 점점 더 그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속하는 법 링크 요거는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의 설명 글이나 제 유튜브 게시판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